내 딸을 네가 감히 고아원에 버린 거였어? 서울 강남구 한 빌딩 꼭대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사무실에서 한지숙 회장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6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한지숙. 한가람 한식 프랜차이즈의 창업주이자 현 대표이사죠. 회장님, 오늘 들어온 신입사원 서류입니다. 비서 김주영이 조심스럽게 문서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한지숙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한가람은 이제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지점을 거느린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한지숙은 모든 신입사원의 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꼼꼼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올해는 몇 명이나 뽑았나? 총 15명입니다. 모두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한지숙은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신입사원들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10번째 페이지. 한소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있는 사진 한 장. 35살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 한지숙의 심장이 묘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직원은 김주영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한소연 씨요? 마케팅팀 신입이에요.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35 나이에 경력직도 아닌 신입으로 지원했거든요. 하지만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한지숙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내용을 발견했죠. 고아원 출신? 김주영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네, 은빛희망 고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은빛희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지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5년 전 딸 소연이를 찾기 위해 뒤졌던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5살 나이에 교통사고 후 실종되었던 그녀의 딸. 혹시 내일 신입사원 면담 일정을 잡아요. 한지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죠. 3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던 사업. 오로지 딸을 찾기 위한 자금과 인맥을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한지숙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딸을 찾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지만 정작 소연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년 소연이의 생일마다 찾아가는 은빛. 희망 고아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그녀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한지숙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소연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눈빛은 서류 속 한소연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가람 본사 회의실. 책상 위에는 15명의 신입사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옷차림을 갖추었고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죠.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님, 첫 번째 신입사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은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퇴장했죠. 하지만 한지숙의 마음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순서. 드디어 문이 열리고 한소연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지숙은 가슴이 쿵쾅대는 것을 느꼈지만 오랜 경영자로서의 습관으로 감정을 숨겼어요. 안녕하세요. 한가람 마케팅팀에 합류하게 된 한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지숙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키, 얼굴형, 그리고 특히 눈의 모양까지. 3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어린 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소연 씨. 한지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 이력이 좀 특이하더군. 35의 신입이라니. 소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좀 늦은 시작이긴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서요. 한가람은 저에게 꿈의 직장입니다. 한지숙은 서류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네. 소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네. 5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고 해요. 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은빛 희망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한지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없었나?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어떤 사고로 고아원에 오게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가람의 부회장, 김상철이었죠. 그는 한지숙의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업 파트너였고 남편 사망 후에도 회사에 남아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인물입니다. 아, 회장님. 면담 중이셨군요. 죄송합니다. 김상철은 미안한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소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괜찮아요, 상철 씨. 거의 끝나가는 중이니까요. 한지숙은 김상철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소연을 보고 동요했어요. 왜일까? 그럼 방해했군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상철은 급하게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소연을 향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한지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죠. 면담이 끝나고 소연이 나간 후 한지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상철의 반응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연의 이야기, 그 사고의 시기와 나이, 모든 것이 한지숙의 잃어버린 딸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한지숙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한지숙은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소연과의 만남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끌어올렸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만약 정말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면 35년의 세월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 회장님, 비서 김주영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김주영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한지숙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방금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김주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지숙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짓이요? 한소연 씨, 해고 처리하라고 하셨답니다. 한지숙의 눈이 커졌어요. 첫 번째 날부터 해고라니 이건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요? 자세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적합하지 않다라고만 하셨다고. 한지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상철의 행동은 분명 의심스러웠어요. 그가 소연을 보고 동요했던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 지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그 지시는 무효라고 전해요. 그리고 한소연 씨를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네, 회장님. 김주영이 급하게 나가자 한지숙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의 번화한 도시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어요. 30분 후 한소연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지숙은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들어와요, 한소연 씨. 앉으세요.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첫날부터 회장실에 불려온 것이 당황스러웠을 테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을 뿐이니까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지숙은 책상 위의 물통에서 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소연 씨, 혹시 은빛희망 고아원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소연은 물을 마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이후부터예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그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셨죠. 처음엔 많이 울었대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지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혹시 자네 손목에 상처가 있나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한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는 천천히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지숙이 예상했던 대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유리 화병이 깨져 베었던 상처였어요. 한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숙은 급히 감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한지숙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번호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소연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연이 나간 후 한지숙은 김주영을 불렀습니다. 주영 씨,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비밀리에 DNA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김주영은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랜 비서로서 그녀는 한지숙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상철 부회장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한소연 씨와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지숙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분명 그녀의 딸이었고 김상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는 소연을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을까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지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35년 전 3살배기 소연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오른쪽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유리 화병이 깨져 다쳤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한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증거가 그녀의 직감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의 딸이 실종되어 고아원에 보내졌을까요? 그리고 김상철은 왜 그토록 동요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지숙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김주영도 벌써 와 있었어요.
회장님, DNA 검사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한지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소연 씨를 개인 미팅으로 부르겠어요.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에 관한 조사도 시작했어요. 아직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나갈 시간이었어요. 오전 11시 소연이 한지숙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한지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앉아요, 소연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감사합니다. 한지숙은 직접 커피를 내려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서류 몇 장을 떨어뜨렸어요. 아, 미안해요. 소연이 급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주영이 재빠르게 다가와 소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살짝 집어들었어요. 한지숙과 김주영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사실 오늘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자네 생각을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한지숙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소연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한지숙은 그녀의 총명함과 창의력에 감탄했어요. 그녀의 딸이라면 분명 이런 아이였을 거라 생각했죠. 미팅이 끝나고 김주영이 조심스럽게 한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한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최대한 서두르도록 요청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비처럼 말이죠. 오후 한지숙은 은빛 희망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러 오던 그녀였기에 원장 이수미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정기 기부 시기가 아닌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지숙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35년 전에 맡겨진 한소연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이수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지숙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혹시 소연이가 회장님의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수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의문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매년 소연이의 생일에 맞춰 기부금을 보내시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연이가 고아원에 오게 된 과정,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한 남자가 소연이를 데려왔어요. 그는 아이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자신은 먼 친척이라고 했죠.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그 남자 혹시 생김새가 어땠나요? 이수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이수미는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접수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연이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 한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김상철. 바로 그 남자였어요. 한지숙의 남편 사업 파트너였던 김상철. 그가 소연을 고아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이수미 씨, 이 사진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김상철이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한지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김상철과 어린 소연이 함께 찍힌 사진 복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딸을 납치했다는 사실. 그것도 실종으로 위장해서 말이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운전석에서 기다리던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숙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사로 돌아가요. 차 안에서 한지숙은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김상철은 그녀에게 회사를 팔라고 제안했었죠. 하지만 한지숙은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어요. 그 직후 소연이가 실종되었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철, 내가 어떻게... 본사에 도착한 한지숙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주영 씨, 김상철 부회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부회장님은 오늘 외부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돌아오신대요. 한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고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한소연 씨를 퇴근 시간에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지숙은 서랍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그 옆에는 항상 어린 김상철도 있었죠. 35년 전 그들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김상철이 경영을, 그리고 한지숙이 서빙을 담당했죠.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장님, 한소연 씨가 왔습니다. 한지숙의 생각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지숙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연 씨, 앉아요. 한지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소연 씨, 혹시 고아원에서의 첫 기억이 뭔가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 아저씨가 저를 데려다 준 기억이 희미하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던 것 같아요. 한지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아저씨, 기억나나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무서웠다는 느낌만 남아있어요. 한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연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소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이, 저인가요? 한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의향이 있나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혹시 저와 회장님이... 한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35년 전 내 5살짜리 딸이 교통사고 후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한소연이었죠.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한지숙은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을 찾기 위해 3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김주영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숙과 소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주영은 한지숙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한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99.9% 일치합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회장님이 제 어머니신가요? 한지숙은 천천히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어요. 소연아, 내 딸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긴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한지숙과 소연은 서로를 껴안은 채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한지숙은 소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입술. 분명 그녀의 딸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럼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경찰서, 병원, 고아원. 찾지 않은 곳이 없었어.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 신문 광고, 그리고 경찰 신고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어 나눠줬어. 은빛 희망 고아원에도 매년 갔었지. 하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그런 아이는 없다고 했어. 소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왜죠? 왜 저를 찾지 못했던 거죠? 한지숙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상철 때문이야. 그녀는 은빛 희망 고아원에서 가져온 사진을 소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린 소연의 손을 잡고 있는 김상철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 부회장님 아닌가요? 한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는 내게 회사를 팔라고 압박했지. 하지만 난 거절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실종됐지. 소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사고로 실종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납치한 거군요. 한지숙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래. 그는 너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야. 하지만 난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너를 찾기 위해 더 강해졌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전화 벨소리로 중단되었어요. 김주영이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한지숙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주영 씨, 김상철 부회장을 내 사무실로 불러요. 한지숙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두렵지 않니?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궁금해요. 왜 그 사람이 저를 고아원에 버렸는지, 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는지.
한지숙은 소연의 강인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자신을 닮아 강한 의지를 가졌군요. 좋아.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에게 알리지 말자. 내가 신호를 주면 옆방에서 나오렴.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김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어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지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요, 상철 씨. 김상철은 자리에 앉았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지숙은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신입사원 면담 중에 들어왔을 때 상철 씨 표정이 특이하더군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았어요. 김상철은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지숙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한소연. 제 딸이더군요. 김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5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줄 알았던 제 딸이 사실은 고아원에 버려져 있었더군요. 그것도 당신에 의해서요. 한지숙은 은빛 희망 고아원에서 가져온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한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해? 당신이 직접 내 딸을 고아원에 데려간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김상철은 진땀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그건 당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지숙 씨, 당신은 그때 남편을 잃고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사업도 망할 위기였고 아이까지 키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숙은 천천히 일어나 김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납치해 고아원에 버렸다? 그게 날 위한 일이었어? 김상철은 후퇴했지만 한지숙은 계속 다가갔어요. 아니, 사실은 내가 회사를 넘기길 바랐던 거겠지.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날 무너뜨리려 했던 거고. 김상철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소연이 회사에 들어오자 당신은 바로 알아봤지?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그녀를 해고하려 했던 거고. 한지숙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옆방 문이 열리고 소연이 걸어 나왔어요. 김상철은 마치 유령을 본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상철은 소연을 바라보며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책상에 부딪혀 비틀거렸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의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한지숙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철 씨,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군요. 35년 전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김상철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지숙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당신 남편이 죽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당신 혼자서 아이까지 키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지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딸을 납치해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그게 누굴 위한 일이었나요? 당신은 내 딸을 빼앗아 날 무너뜨리려 했던 거죠. 그리고 내 남편의 회사까지 차지하려고. 김상철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숙 씨.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김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가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랑? 그게 사랑입니까?
어린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게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습니다. 한지숙은 딸의 당찬 모습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김상철은 소연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말이 흐려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주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상철 부회장, 이 서류를 한번 볼래요? 김상철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힐끗 바라보았어요. 한지숙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5년간 부회장님은 한가람 기업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군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또한 경쟁사와 불법적으로 정보를 거래한 정황도 있고요. 김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 서류는 조작된 겁니다. 한지숙은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김주영 씨,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김주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김상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지숙을 바라보았어요. 지숙 씨, 제발. 한지숙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5년의 고통과 분노가 어려 있었어요. 내 딸을 빼앗은 대가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회사에서는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군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한가람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손을 떼세요. 김상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한지숙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회사는 더 발전할 겁니다. 당신 같은 배신자 없이도요. 김상철은 마지막 힘을 모아 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나가기 전 그는 소연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아, 난 정말. 소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김상철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채 그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지숙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한지숙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간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야. 사무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오랜 어둠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한가람 본사는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김상철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신입사원 한소연이 실은 한지숙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한지숙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김상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언급했죠. 한지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딸 소연과의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 저녁 오랜만에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한지숙의 고급 아파트. 오랜만에 그녀의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새로 걸린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소연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고아원 원장 이수미가 보관해온 사진들이었죠. 한지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놓쳐버린 딸의 성장 과정을 마음으로나마 따라가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맞나요? 부엌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한식 프랜차이즈를 이끄는 한지숙이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요리에 서툴렀죠. 반면에 소연은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 그 냄새만으로도 맛있겠는데? 한지숙은 소연 옆에 서서 김치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거든요. 고아원에서도 항상 생일이면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한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내 아버지도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였단다. 우리 식당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인기 있던 메뉴가 내 아버지의 김치찌개였어. 소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걸까요? 한지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는 내 아버지의 요리 솜씨를, 그리고 내 고집을 닮았구나.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한지숙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소연아, 한가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소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혼란스러워요. 모두들 회장님의 딸이라고 알게 되니 갑자기 달라진 시선들이. 한지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잠시 휴직할 수도 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님 딸이라서가 아니라 한소연이라는 사람으로요. 한지숙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닮았군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말해.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지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이야. 그가 갑자기 떠난 후에도 난 항상 이것들을 간직해왔어. 상자 안에는 낡은 요리책, 손목시계, 그리고 작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품들을 만졌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한지숙의 눈에서 추억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특히 너를 무척 사랑했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한지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는 항상 우리 소연이는 특별하다고 말했지. 그리고 정말이지. 너는 특별한 아이였어. 3살 때 이미 알파벳을 다 외웠고 4살에는 간단한 요리를 도울 정도로 영특했으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새롭고도 아련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군요. 한지숙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어. 그리고 이제 비록 내 아버지는 없지만 우리 둘은 다시 가족이 되었단다.
소연은 엄마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한지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5년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 엄마라는 단어가 그녀의 귀에 얼마나 감미롭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소연아,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한지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남편과 어린 소연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방에는 그녀의 딸 소연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숙은 창가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사업은 더 이상 딸을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딸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되었죠. 한지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지숙과 소연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